야, 근데 뭐 태도가 많이 다르네요. 대하고 학살 좀. 강의 잘 듣고 선생님 많은 도움 되세요. 오늘 특별히 우리 지방 아카데미에 우리 한준호 최고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강의를 우리 아카데미 수강생만 듣기에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일반 강원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좀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강원분들도 참석해 계시니까 노유정 나서 꼭 사진 찍어. 네. 그래서 강의 해주시고 강의 또 서울까지 가야 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강의하시고 잠시 짬을 내서 출마자분들하고 사진 간단하게 찍고 그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과 언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한준호 국회의원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준호입니다. 주말에 많이 오셨네요. 네, 제가 요즘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딱 이 주제로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안에 PPT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은 첫 장만 꺼내놓고 강의를 합니다. 어차피 많은 내용 얘기해봐야 여러분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권력이 무엇인지 언론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그리고 우리 당에서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언론은 어떻게 우리가 접해야 되는지, 또 언론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도를 오늘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은 제가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한 20분 정도 여러분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 채우고 또 사진 찍어야 돼요. 30분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요즘 자랑스러운 게 저 뒤에 네 분 저렇게 계시는데 제가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수행을 128일 했어요. 129일째가 그 투표 날이었었고 130일째 되는 날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투표가 막 진행되고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12시까지 저희가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행실장의 마지막 역할이 뭐냐면 경찰 경호에서 대통령실 경호로 이관을 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얼굴이 잘 안 나와. 아, 네네네. 제가 일단 네. 그 이관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데 12시 좀 넘으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 경호를 이관을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너무 보수적이어서 좀 지켜봅시다. 선거 상황이 아직 강남 창구가 열리지 않은 상태라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켜봅시다. 라고 해서 물러났고, 저는 그래도 내심 이길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 코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시켜야 되니까 미리 성남으로 보내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가 뒤집히기 시작했잖아요, 새벽에. 근데 저는 그게 못내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번 대선 때 저희 비상계엄을 딛고 참 비상계엄이라는 영화 개봉한 건 아시죠? 네. 되시면 도당에서 좀 같이 해서 꼭 좀 영화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해오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 때는 자신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대통령님 당선됐다는 걸 꼭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 토론 단장을 했었거든요. 토론을 맡았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3차 토론회 때 이준석의 막말이 나왔던 그 3차 토론회 때 대통령께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린 게 뭐냐면, 오늘 이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가 이게 달변이나 다변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출마하실 분들도 계셔서 원래는 제가 스피치 강연도 많이 하는데 언어의 가장 중요한 건 전달이거든요. 상대의 손에 뭔가를 쥐어줬을 때 받는 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언어의 전달은
내가 막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언어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뭔가를 줬을 때 예를 들어 휴대폰이 있다. 이렇게 제가 드리면 받는 걸 확인하고 놔야죠. 이게 전달이에요. 영어로 하면 딜리버리, 배달. 요걸 하나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면 대략적으로 이 3, 4초의 전망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방송 영화에서는 포즈, 잠깐 포즈를 보여. PAUS, 파우즈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하거나 말하는 걸 잠시 멈춘다라는 의미예요. 대중연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게 집중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항상 실패를 해요. 이게 뭐냐면 급해서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한 강연이나 한 대중연설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의 메시지 전달을 해야지 이 이상 넘어가면은 강연이 끝나거나 대중연설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릴 거고, 자, 오늘은 이 권력과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권력.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검찰, 사법부, 경찰, 또는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생각나는데 권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법전 모두 다 포함하면은 이 권력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요? 어느 분이십니까? 훌륭하십니다. 권력이라는 단어 어디 나오죠? 헌법조항에 제1조 2항에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법전은 뭐냐면 이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요. 사람을 구속할 때는 어떠한 걸로 인해서 구속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야 될 때는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권력, 국민께서 주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한 사용 설명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선이 되고 선출이 되고 나면은 마치 이것이 우리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놨죠. 이 권력을, 국민들이 주신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하나가 입법, 사법, 행정. 세 가지인데 입법은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국민의 권력을 입법권으로 권한 부여를 해줬어요. 행정은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행정수장을 뽑아서 우리 나라를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괜찮습니까?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많이 접하셔야 됩니다. 네,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거래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MBC 전에 한국거래소 애널리스트였는데 제가 근무할 당시가 9.11 테러 터지고 이 당시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코스피 4천은 꿈도 꾸지 못해봤습니다. 그때는 코스닥 지수는 기준점이 100이었어요. 그랬다가 너무 낮아 보이니까 91자에 곱하기 10을 하는 지수 변경을 해서 1000으로 그때 변경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지수가 지금 이 지수는 상상도 못하는 지수입니다. 그 당시 처음 시작했을 때 주식 산 사람이 정확히 4배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4천이. 그래서 참 대통령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입법권, 사법, 행정권. 자, 우리가 국민이 다 뽑았는데 딱 하나 국민이 뽑지 않는 사법. 누가 뽑습니까? 정치인들이 뽑죠. 정치인들이 사실상. 그렇게 해서 법원 행정처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사법의 독립을 시켜줬는데 요즘 보고 있으면은 깝깝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과제로 가져가야 됩니다. 권력.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언론은 권력입니까? 아닙니까? 권력이에요. 국민이 선출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언론은 여러분께서 기사, 여기 선출직들도 계시는데 막 기사가 나와요. 나를 공격하는 기사인데 음해성 기사예요. 사실과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대응하는데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이 사용될 거 아닙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그거를 지적하는 언론사가 뭐라고 하냐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언론은 언론사의 겁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 정확하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여기서 주어가 뭐였습니까? 모든 국민. 여러분의 말이 언론이고요. 여러분의 글이 출판입니다. 여러분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조 2항과 3항에 의해서 언론사는 국가가 함부로 너는 돼 안 돼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언론을 내 개인적으로 언론을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언론사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국가가 그것을 통제하거나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21조 4항입니다. 헌법 21조 4항에는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권한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조 4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에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인 거예요. 이미 헌법 21조 4항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려고 했느냐? 징벌적 손해를 도입을 해서 언론사가 타인의 권한이나 타인의 명예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배상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막혔죠. 그걸 언론중재법이라고 합니다. 언론중재법. 근데 정확한 우리 당내 표현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입니다. 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총 3가지가 주요 주제예요. 첫 번째, 너희가 그렇게 쓴 기사가 언중이 등을 통해 가지고 잘못됐다, 가짜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저지른 만큼 사과해라. 같은 동일면, 같은 방송 분량을 통해서 사과해라. 잘못된 거 아니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이게 다시 온라인상에 떠들지 않도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희 노무현 대통령 계시지만 노무현 치면 노트북 시기가 왜 아직도 돌아다닙니까? 가짜라고 판명됐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세 번째는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증액배상을 집어넣자. 다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언론사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반발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는 누구의 권리다?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언론사의 권리가 아니에요. 본인들은 국민들을 대표할 어떠한 선출도 받지 않은 스스로 권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징벌적 손배를 포함한 언론중재법, 즉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최근에 얘기하면은 망법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망법을 해야 된다. 이 방송법이 37년 됐거든요. 근데 이해관계와 이 언론사들의 이 커넥션에 의해 가지고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방송법은 한자로 돼 있어요. 막 한자로 돼 있습니다. 한자 세대가 아닌 사람들 읽기도 힘들어요. 그거를 2009년에 IPTV라는 게 나왔을 때 처음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다 IPTV 연결해서 보지 안테나 세워서 TV 보는 분 안 계시죠? 네. 그래서 IPTV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방송 체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통합을 하자라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이듬해 뭐가 나왔냐면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형님께서 아이폰을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 셋탑박스를 닫아서 쓰던 이게 앱의 형태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요즘은 셋탑박스 OTT 하면은 오버 더 톱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버 더 톱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다라고 해서. 근데 이 셋탑박스가 다 앱으로 들어가서 요즘은 OTT 개념이 앱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 규제 안에다 넣어야죠. 19세 보지 말라고 했는데 19세
이렇게 돼 있는 프로그램을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데 가면 보잖아요, 아이들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큰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송 3사 같은 레거시 미디어는 방송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방통위. 그리고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유료 방송들은 과학기술부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마지막에 OTT,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건요, 망법에, 전기통신망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우선 레거시 미디어 쪽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야,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유튜브상의 가짜뉴스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망법 규제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언론을 오늘 민주당의 과제와 엮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언론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답답하죠. 이 언론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꾸는 큰 변혁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에서 미디어 악법, 제가 MBC 노조 집행부였는데 그거 맞서 싸우다가 저희들 다 부서에서 쫓겨나서 저는 10년을 내쳐져 있었는데, 제가 MBC에는 2003년에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2008년 MBC 노동조합 집행부 하면서 거기 맞서 싸우다가 다른 부서로 쫓겨나서 광고 영업, 사업부, 국회 대관 이런 거 했습니다. 근 9년간.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또 국회에 들어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MBC를 보니까 야, 저건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자료를 만듭니다. MBC를 정상화하겠다. 그 자료 안에 나옵니다만, MBC를 정상화하자. 정상화 어떤 정상화냐? 우리 입맛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기구가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를 방송심의위원회로 민간기구를 빼버려요. 이 두 개가 어떤 역할을 하냐 잘 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이 있어요. 그럼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감점을 줍니다. 이 감점들이 쌓여요. 그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방송들은 항상 일정 기간이 되면은 다시 방송해도 되는지 승인 신청을 받잖아요. 재승인 신청을 받는데, 재승인 신청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MBC 같은 데가 더 이상 방송 못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 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명박 정권에서. 이거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위원회와 같이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3사, KM, EBS의 이사를 구성을 하죠. 이 이사들은 또 누구를 구성합니까? 각 사의 사장을 뽑습니다. 요 구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이 지배구조를 개선하자. 어떻게 개선하냐?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전국의 공모를, 사장 추천위원회 공모를, 택지기사도 오시고 학교 선생님도 오시고 정치인도 오고 언론인도 오고, 성별, 직업별, 연령별 이거를 다 고려해서 100명 정도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여기서 딱 3명 미만의 사장을 추려가지고 이사회에 올립니다. 이사들은 그 3명 안에서만 사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 괜찮죠? 네.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구조입니다. 독일에서. GDF, 제네베 방식이라는. 그런데 이사들도 또 믿을 수도 없잖아요. 이사들은 다 누가 뽑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도 좀 희석을 시키자. 제가 그래서 22대 때 처음 발의했던 방송 3법에는 21명의 이사를 두도록 했었는데, 요번에 바뀐 방송법은 13명, 14명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정치인들이 뽑아넣은 이사들은 희석을 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나마 사추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올려온 3명 중에서도 1명 뽑는데 객관성을 더할 수 있다. 동의하시죠? 이걸 KBS, MBC, EBS 3사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방송 3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방송 3법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셨죠? 네. 같은 내용인데 각 사에 하나씩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방송 3법. 이게 우리 민주당의 언론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싸워왔던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킨 건데 21대 실패했습니다. 박병석 의장께서 본회의에 계류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법사위까지 다 통과시켰고 그때 벌어졌던 일이 지금 경기도당위원장 하고 계시는 김승원 의원께서 그 본회의에 계류를 시키니까 그날 저랑 술 마셨거든요. 근데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서 박병석 GS GG를 썼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GS GG의 뜻은 여러분께서 각자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리가 났었죠. 왜 그렇게 썼냐? 문체위, 법사위까지 정말 노력해서 통과를 시켜놨더니 의장이 이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지난 20대 대선에 저희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유튜브가 정치에 결합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20대 대선입니다. 20대 대선에서 각 진영의 유튜브가 정치와 연계해서 현장 라이브 등 스피커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저희가 밀렸습니다. 이걸 고도화시킨 게 어디냐면 그 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유튜버들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민주주의한다고 뭉쳐보자, 그렇게 발전을 해서 온 게 이동영 씨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나와서 하고는 있지만 겸손이 힘들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야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이런 패배감을 심어줄 때 그럼 우리도 여론조사 결과 만들지 해서 꽃이 만들어진 거예요. 리얼미터에서는 우리가 진다고 나오는데 아니 꽃을 보니까 우리 이기는 건데?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요즘은 우리가 언론 아니면 대한 언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언론이 맞아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과제는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를 잡는 건데 이게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망법입니다. 망법. 네 번째는 포털의 공정화법이에요. 포털의 공정화법.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언론 개혁 과제는 법상으로 총 4가지. 공영방송의 지배 부족 개선법 통과된 거,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마지막에 포털의 공정화법. 여러분 뉴스 볼 때 포털로 보시죠. 네이버, 다음. 근데 기사를 찾아서 보세요. 나열된 기사를 보세요. 나열된 거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열된 걸 봅니다. 그러면 그 헤드라인에 올라와 있는 기사들은 공정하게 안에서 심사가 되고 정말 순수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올라올까? 퀘션 마크가 좀 있죠. 세계적으로 그렇게 포털 안에서 뉴스를 줄 세우는 데는 없습니다. 거기에 단독, 속보 이런 기사들 여러분 뭔가부터 눌러보시잖아요. 그게 다 언론사의 돈으로 나갑니다. 포털에서 메인에 걸리는 것들은 각각의 언론사의 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 작은 언론사들조차도 네이버에 들어가고 싶고 다음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서 정말 흔히 말하는 새끈한 제목을 끌어내서 던져주면은 포털에서 받아가지고 올려주잖아요. 돈이 돼서 돌아옵니다. 1년에 이게 몇천만 원 되고 1억 2억 되고 많이 되면 3, 40억 되고 이러는데 이 돈으로도 기자를 뽑아요. 이 기자들은 뭘 합니까? 또 속보 전쟁을 해요. 단독 전쟁을 하고. 이래서 언론 환경이 자꾸 부러지는 겁니다. 가짜 뉴스는 자꾸 범람하게 되고 들어가 보면 내용도 없고 그랬다가 증액배상, 징벌적 손배 제도도 없으니까 틀리면 살짝 내리고 고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포털의 공정화법 즉 뭐냐면 포털 내에서 뉴스를 그렇게 줄 세우는 거 말고 이걸 안쪽에 들어와서 한다고 해서 인링크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인링크 방식. 안쪽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댓글 보면 똑같은 뉴스인데 네이버 댓글과 다음 댓글이 또 달라요. 그러지 말고
검색해서 뉴스를 보고 검색한 뉴스 만약 TV조선 거 보고 싶으면 TV조선 가서 기사 읽어보고 거기다 댓글 달고 경향이나 MBC 거 보고 싶으면 MBC 거 들어가서 보고 거기다 댓글 달고 밖에 나가서 해라. 구글 검색창처럼 창만 남겨놔라. 이거를 밖에 나가서 한다고 해서 아웃링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아웃링크 방식이 사실 공정해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작은 언론사에서 우린 그러면 어떻게 돈 벌고 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시장 상황에 맡겨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총 4개의 언론 개혁 과제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겠죠? 네. 자, 첫 번째 권력은 누구의 것이다? 모든 국민. 여러분, 모든 국민으로부터 권력은 나오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상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께서 권력을 주신 게 아니라 권한을 부여하신 겁니다. 두 번째, 언론의 자유는 어디에게 있다?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앞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할수록 여러분께서는 그거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도 제가 방송 상황들 얘기 드렸는데 2008년도에 또 하나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착각을 크게 한 게 있어요. 뭐랬냐? 언론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11월 종편이 탄생됐습니다. 여러분이 종편이 얼마나 무섭냐면 조중동 매경은 어떤 매체입니까? 보수 매체죠. 보수 매체입니다.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보수 매체예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조중동 매경에게 24시간 뉴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나경원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방송과 신문이 겸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 미디어 악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중동 매경이 채널을 가지고 24시간 방송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매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나마 YTN이 조금, JTBC가 조금, MBC가 버텨준 거예요. YTN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법원 판결이 났죠? 야, 그렇게 매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까? YTN 매각할 때 이준숙이 어떻게 했냐면 위원장이 있고 윤석열이가 뽑은 부위원장이 앉아있고 담당 국장이 과장인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YTN 이래저래 해서 매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그러죠. 이의 있습니까? 거기 이의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끝이에요. 서류 한 장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각한 거 잘못됐다고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08년도, 2009년 넘어가면서 종편 출범 이후에 언론 환경은 다 죽었어요. 진보 진영에게 언론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이곳은 더 그렇겠죠.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뭘 하셔야 되느냐? 예전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과 똑같이 언론의 민주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언론의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라이브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녹화하고 있는 아, 누가? 아니 저런 식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다시고 퍼나르기도 하십시오. 특히 누구 거를 국회의원들. 네, 뭐 진보주의에 많은 진보들이 있지만 사실 팩트가 맞아. 너무 많이 틀리는 것들이 있어서 좀 약간 걱정은 좀 됩니다. 뭐 해석이야 다 각자 할 수 있는데 누구 걸 봐야 되느냐? 국회의원들 걸 보세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그게 틀리면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상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하는 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국회의원들도 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방송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보시고 상임위가 법사위가 법사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서 들어가서 보시고 지도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가서 들어가 보시고 그것들을
좋아요 댓글도 다시고 퍼다르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의원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네. 무슨 운동이다? 언론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언론의 민주화 운동 붐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손가락으로. 아셨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 언론사에서 딱 만으로 15년이 있었거든요. 타 회사를 다니고 전체 직장 생활을 21년 했는데 커뮤니티, 유튜브 이게 사실은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커뮤니티 유튜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팩트 기반으로 뭔가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 앞으로 지방선거 준비하고 이럴 때도 되도록이면 의원들의 유튜브나 의원들의 메시지를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고 사실관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전두환 대통령 때 국제신문을 오셨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때 조선일보나 MBC를 없앨 수 있을 그런 책임이 있었는데 왜 안 없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는 함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헌법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전두환은 헌법에 일시도 없앴잖아요. 그럼 전두환 얘기가 되겠죠. 전두환 얘기가 되겠죠. 아니 그럼 지금 그 2년 만에 노무현 멍청하다 이 말이네 그래가지고. 그렇진 않고요. 우리 헌법의 모든 국민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 21조 2항과 3항에 의해서 국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전두환이 했는데 왜 이명박이 너무 못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헌법 일시 했잖아요. 그 사람 독재자니까. 그 사람도 독재를 하고 얘기. 아유 그렇게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되죠. 독재를 하면 안 되죠. 독재를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독재하려면은 국민이 주재하는 권력을 본인이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우리 민주정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힘이 있을 때 권한을 써야 되죠. 그래 조선일보 안 쓸게 노무현이가 죽었잖아요. 권한이 있어도 권한이 힘 있을 때 써야지. 언론사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전두환이 자신해야 돼요. 완전히 또 죽어요. 문재인 또 죽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언론사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정부에도 어느 권력을 국민들이 가진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1조 4항에 함부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배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한 말 하시면 지금 문제가 그 이명박이 끝나고 우리 선생님,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죠. 질문에 질문 왔잖아요. 네네. 질문이 네네. 아니 질문만 하지 왜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네,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 선거구 때문에 변동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 맞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어쨌든 인구수를 가지고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계 특위가 필요해요. 정치개혁 특위. 좀 정치개혁 특위를 사실 꾸릴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좀 늦었어요. 늦었는데 지금 인구 구성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만 해도 인구가 이미 30만을 넘어서고 있어요. 총선을 치러야 되는 인구수는 헌법에 그 논의를 하게 돼 있지만 대략적으로 27만에서 28만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역이나 기초 의원님들의 선거구도 마찬가지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조사 시점에 인구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선거 전까지 지금 그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정개특위를 꾸리자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다가 저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정개특위를 꾸릴 때 저희가 좀 이번에 좀 집중해서 하는 거는 사실 원외 지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원외 지역들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경남 지역도 그렇지만 그래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지구당 부활을 안건에 올려서 같이 넘겼습니다. 지구당 부활을 좀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역대 여러 당대표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원외 지역들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개특위에서 그 안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좀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지역구 획정을 하다 보면 조금씩 성들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경남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도당위원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 오다가 이거 나 열받아 지금 뭐예요? 이거 법적이 제재.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5개 광고법을 시행을 하면서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제한 없이 하도록 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최근에 그 5개 광고법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정치 현수막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내용들로 인해서 그 혐오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정치가 혐오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5개 광고법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막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조속히 그런 걸 좀 처리해서 저도 오다 보니까 어제 전주에 있었거든요. 전주에 가니까 무슨 우리 대통령님 얼굴까지 걸고 호남인데도 현수막들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 지역도 떼려고 노력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이들도 많은데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전 동의를 하고 5개 광고법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저도 좀 봐야 되는데 3개 조항인가 2개 조항인가 바뀌었어요. 저도 내용을 좀 보고 도당에다 공유드리겠습니다.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 엊그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라 저도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 내용이 통과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네요. 그 내용이 수정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본회의가 통과되자마자 전주부터 일정을 돌아서 여기로 왔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5개 광고법 한번 보시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더 지금 추가적으로 조치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데 아니었는데 네. 그 신고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많이 해주세요, 신고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지금 경과라고 하기보다 예전에 이제 논의됐던 과정을 보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정확히 헌법 21조 4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제도의 근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 여러분 언론사하고 만일에 소송을 붙었어요. 소송을 붙었는데 변호사비를 한 1년간 쓰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수천만 원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나가겠죠. 법정 나갈 때마다 돈 들고.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수천만 원을 써서 언론사하고 싸워서 이기면 지금까지 판결 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제가 알기로 500만 원입니다.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워요, 언론사하고. 언론사들은 그거 이기겠다고 로펌 쓰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증액배상 조항을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증액배상 조항을 넣어주면은 증액배상 조항으로 우리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때려서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증액배상 조항입니다. 징벌적 손배. 근데 지난번 통과시킬 때는 그것도 저희가 막 깎고 조율하고 해서 5배까지로 해놨어요. 근데 저는 5배까지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로 상대의 권한을 침해하고 명예를 침해하면 정말 언론사 망할 정도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냐? 저희 정치인들은 그 쓴 기자를 고소합니다. 그 기자에게 손가락질 죄송합니다. 없는 쪽으로. 그 기자를 고소해서 그 기자에게 명예훼손을 걸고 싸웁니다. 왜냐면 언론사랑 싸우면 안 되잖아요. 언론사는 자기 비용을 쓰는 게 아니라 회사의 돈을 써서 하기 때문에
기자 너 네 돈 써서 해. 기자 개인에게 고소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자가 위축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